반갑습니다. 국내외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계셨는지 인사 올립니다.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자유우파의 완성으로 끝난 지가 이제 보름이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유우파가 어떤 승리를 자축하거나 태세를 확고히 하거나 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 또한 그 문재인이를 비롯한 이 좌익 반역 세력들 또한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앙탈을 하면서 더 저들의 그 좌파 노선을 고함을 치면서 나가는 이런 아주 그 긴장된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20차 문재인과 민주당의 반역 심판 국민 권리 대회는 20대 대선이 이제 불과 11달 밖으로 다가왔는데 매우 시간이 임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대 대선과 우리 자유우파의 상당한 부분의 어떤 그 기대를 지금 던져주고 있기도 한 윤석열의 그런 진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관해서 우파 애국 지도자님들의 자유 대담을 한 3, 40분 가지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유튜브 중계를 하시는 이 태극 FM 외롭게 이렇게 독립 언론의 진로를 가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많은 여러분께서 좋아요 또 구독 댓글 좀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유우파 대담에 참석하신 여러 애국지사님들을 순서가 없이 그저 화면에 계신 대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늘 우리 이 화상 걸기 대회를 지켜주시고 있는 정의사회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님이신 우리 김성진 교수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입니다. 네,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다음에는 역전에 해군 전단장을 역임하시고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 군 생활을 마칠 때까지 군 장성으로 해군 제독으로 혁혁한 전과를 세우시고 오늘도 신동보 자유애국TV라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자유의 소리를 호소하고 있는 우리 신동보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에는 우리 최대집 선생님이십니다. 이 애국지사로서 지금 이 광화문에서 이 태극기 세력의 한 부분을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그야말로 또 기도를 통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화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최대집 열사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 화상 대화에 늘
자리를 지켜주시고 빛내주시는 우리 이상로 프리덤 뉴스 대표, 문화방송에 계실 때는 이 감사프로에 한국의 신기원을 열으셨던 이상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태그 FM 송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핸드폰을 켜놓고 있는데 송출이 지금 태그 FM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에 서울시 전역을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그 말씀을 하실 것은 조금 전에 저도 오늘 띄었습니다만은 4.7 보선이 이 자유우파의 완성으로 끝났지만은 그리 보름가량 지나는 동안에 별다른 그런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국힘당 이런 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파 시민단체라든가 이 제대로 전열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어떤 상황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순서대로 이 화면에 계시는 순서대로 먼저 말씀을 좀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진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이크를 켜세요. 마이크 켜십시오. 마이크. 예. 방금 저 태그 FM 방송에 어떤 분이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박 대통령 잡은 사람 아니냐 이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네요. 아마 그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전담했던 그 부분이 계속해서 멍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꽁 잡는 게 매라고 뭐 그것은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다가 보면 다른 거를 놓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저는 그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런 측면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관장하는 그 중앙선관위의 인적 구성 그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 이것이 야당 대표, 야당의 대선 후보 또는 여당의 대선 후보 누가 되느냐 이거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룰인데 이번 4.7 보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뭐 부정선거가 있었을 개연성이 저는 99.99%라고 보는데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워낙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거셌기 때문에 이걸 이겨냈다고 보지 실제로는 그 상당 부분은 좀 부정이 개입됐고 또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누구죠? 그 이번 4.7 보선에 오세훈 시장 부인이었나요? 그래 뭐 세금을 뭐 35만 원을 더 냈다. 그걸 가지고서 막 전 2,200개 거기다 다 벽보로 도배를 하고 이거는 참 국제적인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독립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다루고 있는데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원이 그 정당 소속과 관련된 바로 앞에 지난번에 저기 사무총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을 하느냐. 또 선거관리위원들을 대통령 그다음에 대법원장 뭐 국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9명 중에 7명이
친여 성향의 친여 성향 정도가 아니죠. 거의 여당의 전위부대 비슷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더 아쉽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한 그 자연인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후보로 나오더라도 이 공정한 그 대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선거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둬야 할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껜가요? 왜 저기 여론조사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호남 쪽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여당 쪽 인사를 누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여론이 확실히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전에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부분이 그리고 수사에 관한 이것이 아킬레스 건으로 나중에 결국에는 그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것 때문에 이것이 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그 서병수 의원이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독립언론에 지금 100만이 넘는 그 독립언론 유튜버조차도 그걸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여전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거를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쪽에서 대승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또 돌아간 다음 다시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또 이제 계속 말씀을 또 하실 것이니까요. 이 국민의힘당 김종인 씨가 나와가지고서 국민의힘당을 거꾸로 지금 비판을 하고 주호영 대표하고 어떤 갈등을 보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보아야 될 것이고 국민의힘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심동보 장관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 정치적인 거는 좀 솔직히 잘 이제 전문가가 아닌데요. 국민의힘당이 그게 제가 보니까 윤석열이 영입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국민의힘당 자체가 저는 그 온전한 그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같지가 않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근데 이런 얘기 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도 되기 전에 아무리 여론이 어떻고 저쩌고 하더라도 멀쩡한 현직 대통령 유승 대통령을 발가벗겨 가지고 자기들이 근무하는 그 국회의원회관에 그것도 1층 딱 출입구 들어가면 말이죠, 1층 로비에 그냥 걸려가지고 5일 동안이나 있는 동안에 한 사람도 항의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예? 지금 초선 의원들은 얘기했지만은 그리고 또 자기 당에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가지고 62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탄핵시키 가지고 이제 감옥 속에 보내가지고 4년이 넘었는데, 근데 윤석열이가 또 나온다니까 또 윤석열이 영입 못해. 탄핵의 그 공범이잖아요. 부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영입해가지고 대선 후보로 모셔서 안다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정신은 온전한 정신이 이상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사람
그한테 어떻게 저 차기 정권 재창출을 내가 맡길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이 분이 뭐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그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뭐 좀 힘이 쏠리는 것 같은 저 느낌을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도 나왔어요, 사실은. 작년 총선 전에도 그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정권이 그 잘 악용을 해가지고 이제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만은 또 부정선 의혹도 있죠, 물론. 근데 그 총선판을 흔들기 위해서 박근혜를 사면한다는까지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선 전에는 반드시 사면하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보수를 분열시키려고 그럴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나왔을 때 저 자기를 그때 감옥소 보내고 탄핵을 시킨 그 진짜 그 주역을 한 사람이 다음 아무리 보수가 정권 교체가 시급하더라 하더라도 또 뭐 김재현 의원 같은 사람은 뭐 악마라면 어떤가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악마가 뭐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내세울 수 있어요? 아무리 보수가 인물이 없더라도. 그리고 인물을 찾아야죠. 그리고 지금 저 자유애국 세력의 일부 이제 움직임을 조금 느끼는데요.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있대요. 또 훨씬 신성하고 훨씬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직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비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철저하게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근데 안 띄워서 그런 거죠. 그 지금 무슨 언론이 지금 뭐 정상입니까? 다 문재인 그쪽에 눈치 보면서 거기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뜬 걸 가지고 거의 대선 후보가 다 된 것처럼 윤석열 자꾸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은요, 대선 후보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생산적인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칼자루 쥐고, 칼자루 쥐고 그냥 벌 주는 데만 익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법의 잣대로. 그리고 자기 이익에 부합되게 법을 적용해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국가 경영을 하며 생산적으로 경제를 일으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그 역량도 없고 경험도 없고 뭐 그런 데 관심도 없는 사람 같아요. 윤석열은 오로지 자기 개인 출세를 위해서 권력을 팔아서 대통령까지 집어연 사람을 어떻게 그런 망나니 춤을 춘 사람을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 세울 수 있겠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됩니다. 예. 그리고 검증 과정을 통해서요,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저는 8월 15일 광복절에 사면될 거로 저는 보는데 완전히 틀려집니다. 윤석열은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우리가 저 시골에 옛날 밤하늘에, 여름 밤하늘에 보면 별 떨어지잖아요. 새똥별이라고 그러고, 새똥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또 다른 지방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새똥이 그냥 똥 싸는 걸 별이라 이거야. 나는 그 윤석열은 새똥별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절대 자유우파를 대표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물론 모르겠으면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이제 논의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잠깐 머릿속으로 정리를 했는데, 아까 김성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4월 7일 날 이루어졌던 재보궐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 3월 9일 날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 때는 취지를 좀 특별하게 했습니다. 투표 참관인 그리고 개표 참관인을 신청을 해서 제가 양천구 개표소에서 카메라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천구에서 부정선거를 2건을 잡아냈어요. 깜짝 시작하자마자 부정선거
그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전선거 두 개가 다 사전선거였는데 사전선거는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내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투표지를 인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발급수 이퀄 투표인수예요. 왜? 주민등록을 넣으면 그 자리에서 인수를 해주니까 투표지 발급수 이퀄 투표인수예요. 그런데 투표용지 발급수가 더 많은 거예요. 한 200여 표 정도 많은 거예요. 투표인수보다. 그 부정이죠. 또 하나, 또 그거 한참 취재하고 또 뒤에서 뭐가 좀 이상해서 뒤를 넣어보니까 그걸 또 거꾸로 해요.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투표인이 더 많아요. 투표용지 발급수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양천구 투표관리사무소에서 제가 직접 잡아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 카메라를 들고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제일 높은 사람이 사무국장이더라고요. 사무국장한테 가서 따졌죠, 현장에서. 그때 이제 뭐 저를 끌어내리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착오라고. 근데 착오가 아닌 게 왜 착오가 아닌가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개표장 안에서만 이렇게 참관했는데 저는 개표장 바깥에서 개표함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것부터 취재를 했는데, 내려서 계산기를 들고 개표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다 계산기를 들고 다 맞게 기록했는지 다 확인을 해요. 다 확인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이 투표 인수를 많이 늘려놓고 나중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다 못 집어넣은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짧은 순간에 그 개표소에서 2건을 잡아냈어요. 아마 제가 몸이 10개라면 이 투표 개표하는 그 전자분리가 10개나 있는데 다른 데서 또 어떻게 얼마나 또 잡아냈을지 모르죠. 그 다음에 저는 카메라 출동 기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이상로한테 걸리지 마라. 저는 희한해요. 저는 그런 현장을 아주 딴 사람만과는 다르게 기가 막히게 잡아내거든요. 아마 제가 양천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했었으면 또 잡아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다른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카메라 출동 기자고 기자가 내가 잡아낸 것만 2건이다. 그러면 제가 그 속에서 잡아내지 못한 것, 그리고 다른 개표소에는 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부정이 존재했다. 그러면 내년도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을 것인가? 100% 부정한다. 100% 선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부정선거를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부정선거를 하다 걸리면 감옥 갑니다. 그러나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정권을 잃어버리면 역시 감옥 가요. 지금까지 해놓은 여러 가지 악정들, 폭정들, 그런 거를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감옥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서 떨어져서 감옥 가나 부정선거를 해서 걸려서 감옥 가나 감옥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무엇이 더 확률이 있냐? 부정선거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더 좋죠. 왜? 그 다음에 일단 부정선거를 줘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엔 부정선거다 사람들이 막 또 주장을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시켜서 또 선거법 위반 소송을 4, 5년 또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틀림없이 내년에도, 그러니까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 내가 2건 잡아냈다.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는 100%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이상로 기자가 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5월 말에 공청회를 열려고 합니다. 아무도 지금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감히 못 내는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렇게 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는 거죠. 결국은 제가 나서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기자가 나서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 제목이 이상로 기자가 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그걸 가지고 5월 말에 다음 달 하순에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가 끝나면 청와대 청원과 국회 청원을 하고
그리고 전 국민들을 상대로 그 청원 이 모집을 해서 압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공직선거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 사전선거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자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한다. 는 그 큰 두 개의 골자로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가 만들어요. 이게 딱한 현실 아닙니까? 기자가 선거법 개정안을 만든다니까요. 이게 올바른 일이냐고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주제인 윤석열 씨와 관련돼서 말씀드리지 않고 부정선거 그리고 어떻게 부정선거를 막을 것인가에 관계되는 부분에 말씀이 너무 길었고요. 저는 여기서 줄이고 다른 분도 말씀 듣고 제 기회가 오면 그때 윤석열 씨에 대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대화의 주제는 20대 대선과 윤석열 현상 이런 데다가 하기 때문에 지금 이상로 대표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확히 우리들의 그 관심사이고 20대 대선이 과연 이러한 선거법을 가지고서 치러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대집 선생님께서는 요사이 돌아가는 거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요즘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이대 교수님이 말하기를, 윤석열은 이 민주당 정부에서 키워준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지금 세력이 4분 오열 같은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여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거기다가 요즘 임종석이 같이 나온다는데, 이거 정말 이 임종석이가 사실은 이 나라의 대왕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정세균이는 대선을 바라보고 지금 총리를 사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있는지 지금 모습도 안 보이고, 이 우리나라는 하여튼 아까 심재동님 정치판 많이 나쁘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우리나라 정치판은 인프라 자체를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이 전부 정말 우리가 하는 말로 전부 사기꾼 야발꾼들만 있어가지고 너무나 머리가 아픈데, 사실 4.7 선거는 틀림없이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 대선을 대비한 연습이다. 또 그뿐 아니라 4.15 부정선거를 물타기하기 위한 어떤 작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임종석이는 내가 보기에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저는 사실 4.7 선거 하루 전날 임종석이가 정부를 움직여서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그냥 사퇴시킬 줄 알았어요. 사퇴시키고 납작 엎드려서 과거를 다 사죄하고 한다고 해놓고 그 승기를 내년 대선에 끌고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면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여당의 사람들이 이 의견이 모아지질 않아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임종석이는 확실히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어쨌든 아까 심재동님이 새로운 인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루빨리 그런 인물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 초반인데, 대선 초반에 상당히 높은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재인에게 조국이를
수사하면서 도전하는 모습, 뭐 이것이 중도 우파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현상을 보여지는데, 막상 이제 또 이제 정치 현장에 뛰어들겨도 되게 보면은 우리 심재독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그 인물들이 또 나서서 어떻게 각축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선 그런 정도로 해놓고요. 우리 최정희 선생님은 요즘 이 국민의힘당이라든가 김종인, 뭐 주호영 이런 문제들, 또 이 민주당의 이 사람들의 행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평소 느끼신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아까 그 이상로 그 대표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사실 그 국민의당이 정말 우리 국민한테 불법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 다시 한번 그 지지를 얻고 그 정권을 그 재창출하려는 그런 희망이 있는 당이라면은 제일 먼저 그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그런 그 공정선거를 위한 입법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게 참 슬픈 일이라고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안 하고 왜 기자가 지금 하게 됐느냐 그러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이거 없으면 그 잇몸으로 하면 되고 그 썩어 빠진 이보다 그 든든한 잇몸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더라도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지금 국회에 국회의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도 국민을 위한 당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국민의힘당에 그 희망은 없는데요. 희망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그 우리들 세금을 받고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 중에도 제발 그 양심 있는 자들이 정말 그 깨어나서 이상로 그 대표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그 정말 그 국민의 뜻이 그대로 잘 반영되는 공정선거법을 만드는데 착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코로나를 이용해서 지금 그 국민을 계속 그 탄압을 하고 그 독재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문재인을 그 탄핵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그 숫자에 관계없이 국민들한테 이것은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데 있어요. 그 강경화 외무가 그 중국인 입국을 분명히 그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중국인 입국을 그 제안을 했는데 문재인이 2시간 만에 그것을 풀어갖고 중국인들이 들어왔고 제일 먼저 코로나 그 환자도 그 중국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작년 올해 이렇게 우리가 그 고생하는 것이 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의 그 친중 행각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북한과 똑같이 자기 북한이 체제 선전을 하듯 자기 정권 선전을 하느라고 국민의 그 세금을 낭비해갖고 무슨 K 방역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헛소리를 하면서 세계에다가 그러니까 홍보하는데 돈을 쓰면서 국민의 안전은 그 뒷전이었고, 그런 것을 볼 때, 문재인을 코로나의 책임을 물어서 코로나 그 확산의 그 주범인 것을 물어서 국민들한테 그걸 홍보하고 탄핵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불법 탄핵을 저지른 데 있어서 그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씨는 같은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지금 그 언론이 아주 그 큰 역할을 했는데요. 요번에 언론이 이번 4.7 보선에서 그 여론의 향방을 비교적 왜곡하지 않고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오세훈 씨나 이제 그 부산의 그 박 후보 이런 분들에게 이제 다가 그 밴드웨건 효과를 몰리면서 결국은 그 승리를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이 이렇게 그 바뀌었을 때
이때까지는 그 좌파를 위해서 언론이 신년 노릇을 하고 충견 노릇을 했는데 언론이 이렇게 진실을 그 보도하게 그 됐으니까 그것도 이제 일부 진실이죠. 윤석열을 띄우기 위한 일부 진실을 그 보도를 했으니까 지금 오세훈 그 시장이 됐고 또 부산에도 이제 그 박 시장이 됐으니까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그 국민의힘이 물이 들어왔다. 노젓자. 그래서 정말 그 보수적인 가치를 다시 세우는 그런 그 새로운 출범을 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뭡니까?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건데 자기네들은 지금 헌법을 어겼어요. 헌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 앞에 참회하고 이제 좀 제발 그 족쇄, 그 헌법을 어긴 그 족쇄를 국민 앞에 참회하면서 풀고 벌 받을 거 벌 받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로 국민 앞에 참여하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런 엄청난 법에도 없는 이상한 그런 그 죄를 씌워서 그렇게 중형을 선고하는데 일조했던 것 그거 같이 다 국민 앞에 참여하고 벌 받을 거 벌 받고 진짜 보수가 되자는 거죠.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가치 그것을 그 지키는 그런 좀 행보를 그 해달라. 즉 국민을 존중하고 그 헌법을 존중해 달라. 저는 그 주문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국민의힘당에 103명의 지금 국회의원이 그죠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뭔가 이 당이 혁신을 하는 이런 기치를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매우 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엔 우리 또 김성진 교수님부터 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 하는데요. 바로 지금 어제죠, 어제 연합뉴스에 그 뉴스가 떴죠. 임종석이라는 자가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서기 위해서 가동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튜버 대표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호남 지역에 갔더니 이거 지금 뚜렷한 후보가 없다. 이 문재인 이 후계자가 할 만한 후보가 잘 나오지 않는다. 뭐 이재명이니 뭐니 했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임종석이가 있습니다. 임종석이가.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엊그제 들었어요.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는 동안에 이 임종석이를 비롯한 이 지하 소위 이 반역 이 주사파들이 상당히 물밑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뭔가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미확인 정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임종석이가 지금 하는 걸 보면은 틀림없이 저것이 뭔가 이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군에서 어떤 파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들을 한번 좀 나눠주시죠. 임종석을 얘기하기 앞서서 앞에서 이상로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부분을 먼저 짚고 그 다음에 다시 임종석과 윤석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관리법, 공직선거법에서 또 아까 빠진 부분이 그 정치적 편향성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물론이고 선관위원들이 전원 뭐 바로 직전까지 정당원이었다 하더라도 그걸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2018년도에 이제 교육감 선거 나갔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가 하면 1년 동안 당적 보유가 없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 후보는. 그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그 당적
미보유 1년 동안에 그거를 명문화해 놨는데 선관위는 이거는 단순 후보 정도가 아니고 게임을 조정하는 심판자 역할인데 어떻게 정당 보유 직전 바로 전날까지 정당원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이건 국제적인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이상로 대표께서 뒤에 그런 거를 하실 때에 반드시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제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법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관예우 이런 것 때문에 몇 년 동안 뭐 개업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선관위에는 유독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뭐 선거 부정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번 이제 얘들이 지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잘못하면 이제 거의 다 감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죽기 살기로 아마 부정선거를 저지를 거예요. 그래서 선거법을 고치는 것이 참 지난한 일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들이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유우파의 경우에 최소한도 15% 정도는 넉넉하게 앞서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현재의 구도로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윤석열이 되든 누가 되든 최종적으로 후보 단일화 승자 그 사람이 되도록 윤석열이 되면 윤석열을 당연히 밀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최재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문수 지사라 아니면은 뭐 김경재 자유총연맹 했던 분 뭐 앞에 뭐 인물들이야 많이 안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뭐 지금 탄핵에 관련돼서 저 역시 탄핵 사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탄핵에 대해서 비판의 이 목소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권을 바꾸는 것이 지선지고의 가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참아야 된다. 어쨌든 참고 용서해야 된다. 무엇을 하더라도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면은 다 용서하고 참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임종석이라는 인간이 이 애들이 제가 이제 92년도에 대학에 전임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92년도 그 언저리에 대학 운동권의 그 행태를 보면 이거는 대학의 운동권이 학생의 조직을 장악하고 하는 이거를 보면 지금 저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저런 것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이에요. 그걸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전대협으로 대표되는 학생 운동권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런 꼼수 내지는 정책 편향성을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게임을 일종의 정책 게임에 길들여지는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 뭐 청와대만 장악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기 100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그 뭡니까 그 법조계의 사조직이라고 하는 구리법연구회가 다 합해봐야 100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그들 해산됐다 하지만 그 애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대법원장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쟤들이 잠시 사과하는 척하지만 저들은 절대로 정권을 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처럼 민중봉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순순히 정권을 바꾸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윤석열, 아니 선거수사팀장으로서, 아니 저기 공유 뭐 무슨 경제라 했습니까? 공동경제인가 뭐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공유경제? 공유경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해서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런 멍해를 뒤집어 경제적 씌웠지만, 공동체. 예, 경제 공동체. 아, 경제 공동체뿐입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다 했잖아요. 근데 조금 아까 최 위원장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번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 박근혜 탄핵 때 언론이 어땠습니까? 똑같습니다.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역한 놈이 아니라 앞장선 놈이라도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십 갑절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그 사악한 인간들하고 내년 3월 9일까지 지구전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다. 괴벨스 같은 수십 명의 괴벨스 같은 자들이 국정의 온 구석구석에서 국정을 장악하고서 우리들을 농락하고 있다. 어쩌면은 적당한 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시켜서 또 분열을 일으키겠죠.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는 이기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의 그 제도, 지금 현재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뭐 거의 전원, 대법관 거의 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의 전원,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지금 현재 이념적으로 완전히 그 문재인 일당과 같은 굴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 대통령 선거가 이대로 굴러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임종석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이번 다가오는 대선에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떨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임종석이가 누굽니까? 임종석이라는 것은 아직도 한 번도 이 전향 선언을 한 적이 없는 소위 그 주사파의 그 운동권의 그 대북적인 그런 존재인데, 이자가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해왔던 모든 그 행각이 전부가 그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하고 회담하는 것을 주로 주도하는 이것이 그자의 주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좀 일이 있다면은 판문점의 그 이 휴전선의 그 화약을 제거하는 그 일을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그 선글라스를 가지고 쓰고 가서 시찰을 할 정도로 그런 것밖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보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한다는 것은 마치 그 평양 남로당의 프락시가 대통령 후보를 나오려고 한다는 것인데, 자금의 그 언론의 반향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그 반향을 보일지 모르지만은 매우 당연한 그런 어떤 그 후보군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4.7 보선에서 나타난 이 민심을 보게 되게 되면은 정상적인 선거를 하면은 도저히 이 문재인 일당이 다시 대한민국에 무슨 이 집권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상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종석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뭔가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내외 협공식의 그런 그 선거를 빙자한 어떤 소란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어저께 이 국투본 이 국민 노조 노조 위원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80만에 이르는 지금 이 민노총이 5월부터 드디어 소위 최저임금 투쟁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임금 투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월을 지나고 6, 7, 8월이 되면 그들의 소위 여름 투쟁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름 투쟁이란 건 바로 이제 소위 최저임금 투쟁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전열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9월, 10월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소위 마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소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는 식으로 뭔가 노동운동을 하는 척 하면서 대대적인 시위 운동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10월, 11월 가면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화문이나 여기에 나와서 촛불 시위를 벌리고 난동을 부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이냐고 어떻게 그러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른바 좀 속된 표현입니다. 하면은 짜고 치는 그런 어떤 난동이 나오지 않을까 아주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심동보 제도님 군사적인 그런 측면에서라든가 사상적인 측면에서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임종석이 관련되어 가지고는요, 지난 4월 15일 날 미 의회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들립니까? 들립니다. 네. 청문회 이인호 전주 러시아 대사가 증언한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가 조금 전에 방송에서 좀 소개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임종석이가 이게 정언에서도 했어요. 이 청문회에서. 그리고 완전 극자 세력이 다 차지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임종석이다. 임종석이는 김일성 왕조의 창시자를 민족 정신의 진정한 화신으로 숭배하도록 훈련시켰다. 훈련받은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민국 미국의 식민지 이상이 아니었다. 이런 독립국가로 인정받아서는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제가 임종석이 만일에 이재명이 대신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보다는 임종석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임종석이 나오면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누가 나가야 됩니까?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임종석하고 대적이 됩니까? 예? 그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저가 다 대선까지 그냥 장담하고는 세력까지 지금 1위로 달리고 있는 이재명이 같은 사람보다 임종석이 같은 지지율 1%도 안 노는 사람을 내세워가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윤석열에 그냥 안주해가지고 윤석열이 모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대권을 잡을 수 있을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요. 진짜 신성하고 강력하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내셔야 돼요. 왜 없습니까? 대한민국 많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자유민주정을 대변하던 윤석열이 같은 문재인 정권에 부역해가지고 망나니 춤을 춘 사람을 갖다가 보수층에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자존심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진짜 전투력 있고 강력한 리더를 발굴해서 임종석이 대항으로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노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상대 진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정권 연장하려고 그러죠. 우선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정권 뺏기면 뭐냐 대통령부터 그냥 줄줄이 감옥에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하든 부정석을 하든 민노총 뭐 이렇게 뭐 노조를 계속 대물을 선동을 하든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정권을 안 놓치려 하는 세력한테 윤석열이 같은 그 세력에 부역한 사람을 내셔가지고 어떻게 저 정권을 탈환합니까? 저는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불어 국민의힘 이게 도대체 이끄는 사람들이요, 국회의원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기껏 해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내각제 개헌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들 밥그릇이나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까지 든다니까요. 지금 하도 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어. 투쟁기 없이 하다 진짜 나약하게 지금 저 중국을 운영하는 걸 보면은 그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국익은 둘째고 나라가 어떻게든 둘째고 자기들 지금 국회의원 자리 지키고 기득권 지키는 그다음에 저 더불어민주당하고 여당하고 어떻게 짝짝꿍 해가지고 뭐 적당히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 지금 안주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까지 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니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 막 끝난 사람이 지지율 좀 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내주냐 이거야. 저는 이해가 집권 제1야당의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노 회장님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임종석이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자유 우파 새로운 리더, 참신한 리더를 물색해서 세워야 돼요. 그 임종석 지지율 1%도 안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맞붙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전공법으로 이걸 해야지. 이거는요, 쟤들이 저렇게 한다고 그 프레임이 계속 그냥 끌려 들어가면요, 그 프레임 속에서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노 대표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현재 정치 지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식견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조금 작은 섹션들로 이렇게 뚝뚝 끊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연결해서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먼저 임종석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내각제입니다. 책임 총리제라고 그러죠. 내각제로 가자. 왜냐하면 다음번 대선에서 자기들이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각제로 가자, 책임 총리제로 가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총리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상당수가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임종수가 대통령이 하겠다고 지금 뜻을 가지고 나왔어요. 두 개가 상충된다는 거죠. 저는 임종석이를 좋아한다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임종석이가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오는 것이 책임 총리지, 즉 내각제로 가자라고 하는 세력과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내각제를 막아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내에서 내각제로 가자는 그 주장과 대통령제로 가자는 주장, 그런데 대통령제 임종석이가 뜻이 있어서 임종석이가 그걸 드라이브를 건다면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면 내각제 논의는 개헌이라고 하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각제 논의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그것도 지켜봐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윤석열 씨에 대한 말씀인데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같이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탄핵을 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이유가
반기문 총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을 갈아타는 게 좋겠다. 지금 박근혜 정부를 가지고는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에 또 다음번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 지금 여기서 낙마를 시키고 이 반기문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또 집권당으로서 계속해서 자기의 자리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반기문이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에 소재로 작용됐다. 반기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기문이라고 하는 존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한 좋은 소재로 등장했다. 마찬가지로 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은 또 스스로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못하지만 누가 대통령 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붙어서 또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안위, 권력을 계속 존속하고 싶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잡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당 내에서의 움직임을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오세훈과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이 어제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좀 요청을 했었죠.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조수진 의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반대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박근혜 탄핵은 옳았다는 겁니다. 탄핵이 옳았다 하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막 이 시기에 지금 양 서울과 부산시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한 시기라면 모든 국민의힘 주직원들이 맞습니다. 석방시켜야 된다라고 가야 될 텐데 아니다라고 지금 이 시점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인데 그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은 윤석열이하고 같은 맥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입을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쳐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각을 세우고 나는 윤석열이 편이야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옳았어. 탄핵은 옳았어. 탄핵은 나쁜 게 아니었어 라고 윤석열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저기에 왔을 때, 자기 국민의힘에 왔을 때 자기의 존재감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지지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아까 언론 말씀하셨듯이 언론도 윤석열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언론도 합세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언론, 그 다음에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국민의힘 정당원들이 지금 어떤 카르텔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카르텔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 카르텔이 아주 고약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진정하게 훌륭한 인재가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 정치적 시스템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됐던 오세훈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뽑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룰을 완전히 오픈해서 정말 새로운 인재를 받아들이는 그런 미스터 트롯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멤버들, 자기네 밥그릇을 차지하고 있던 그 멤버들이 그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룰을 유지했고,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 미워도 어쩔 수 없이 저놈들을 찍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워도 얘를 찍을 수밖에 없는 고약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진정한 의미의 미스터 트롯 방식이었다면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세 번째 파트로 넘어 들어갑니다. 아까 첫 번째 상기시켜드리면 첫 번째 파트는 임종석과 내각제에 관계되는 부분, 두 번째 파트는 언론과 윤석열과 지금 국민의힘 당원, 이 국회의원, 세 번째 파트는 제3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공화당,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공화당이라는 당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실망했어요. 실망한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공화당 같은데, 기독자의 통일당 같은데 정당이 있었어요. 근데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정당으로서는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민주연합이나 뭐 그런 아주 이름도 없는 아주 군소정당도 후보를 냈어요. 근데 안 냈어요. 그리고 항상 지난번 그 총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화당은 항상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화당은 항상 저쪽 국민힘에다가 뭔가를 내 존재를 알아줘. 야, 나 있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항상 그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정당이 저쪽과는 상관없이 야 무슨 얘기야. 나도 여기 우리도 훌륭한 후보가 있어. 라고 하는 경선 절차를 거쳐서 저쪽에서 못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전 국민을 상대로 드라마틱한 연출을 통해서 훌륭한 후보를 뽑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에 도대체 그 정당은 무한한 정당이냐라고 여러 번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우리 공화당 당원이라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12명이 나왔어요. 2개 정당은 뭐 그 여당하고 나머지는 아주 군소정당 무소속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 공화당은 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항상 나라 저쪽 국민의힘 보고 나라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를 업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태도 아니었냐는 거죠. 마찬가지랍니다. 이번에 그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당이 또 여러 가 생겼죠. 우리 공화당은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고용주 씨가 창당한 창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규재 씨 쪽이 창당한 당이 지금 있습니다. 서너 개가 있어요. 저는 이들이 또 저쪽 국민의힘만 바라보고 야 너희들이 날 어떻게 해줘, 날 알아줘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정당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할아버지가 나오던 오케이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그러면 나는 지금 대통령 후보를 그들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전국 규모의 미스터트롯 방식의 예를 들어서 경연을 하겠다, 경선을 하겠다. 고용주당도 마찬가지, 정규주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정당으로 했으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아까 심 장군님 말씀하셨죠. 임종숙이는 지금 1%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쪽에서는 못하죠? 우리는 아주 고약한 정치 풍토는 뭐냐면 기존의 국민의힘 같은 정당은 아주 고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수송을 하고 그것을 자기들 밉던 나름들이 미워하던 말던 자기들이 끌고 나가는 고약한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것을 깨려고 하는 다른 우파 정당은 깨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깨지 못하고 항상 저기에 대고 내 존재를 알아주세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생정당이죠. 저는 집어치고 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민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국민힘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우리 공화당, 고용주당 그리고 정규제당이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잠자고 있는가? 왜 그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프랑스의 마크롱 아시죠? 마크롱. 그 사람은 완전히 아주 어약한 데서 거대 정당을 물치고 됐어요. 지금 임종석이 1%밖에 안 나오는데 대통령 후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원진 씨나 고영주 씨나 정지우 씨 뭐하고 앉아있냐고요 지금. 왜 임종석이 윤석열이 뭐 비난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조원진이 중요하고 고영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규제 중요하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거기 다 있다. 당신들 뭐하고 앉아있느냐. 왜 저쪽 국민의힘만 바라보고 있느냐. 저기서 나를 존재 인정해줬으면 돼서 너희들 할 때 같이 경선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 왜 그따고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2명 나왔어요. 젊은 여성도 자기가 나왔습니다. 조원진이 왜 못 나오죠? 우리 공화당은 없어졌나요? 그게 정당이에요?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 비판하고 싶고 고용주당 비판하고 싶고 정규제당 비판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제대로 해요. 제대로 하려면 저는 제대로 하라는 건데 아니면 때려치려는 거예요. 임종수 1%밖에 안 되죠. 지금 1%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프랑스 마크롱 보세요. 정치의 기본 이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원진이 그 다음에 고용주, 정규제 정치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새롭게 이 정당의 기존 틀을 깨려고 만들어진 우리 공화당, 고용주당, 정규제당이 지금 중요하다.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나서라.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주신다면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하고요. 다시 돌아올 때 제가 광고하고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제 정당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지금 한 10여 개월 남아 있는 대선 과정에서 이제 정리가 아마 돼 가겠죠. 돼 가겠고 최근에 그 4.7 보선 후에 징계되는 두드러진 상황 중에서 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으리라고 본 이 소위 문재인과 민주당 이 일당들이 뭔가 일대 그 결전의 그 준비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오늘 굉장히 그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김일성이의 그 자서전이 버젓이 출판이 돼가지고 국내 뭐 유력한 서점에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그 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문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이 공공연히 출판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공권력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계를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적어도 김일성이의 전기에 관한 여기가 평양입니다. 평양하고 똑같아요. 그 김일성의 전기라는 건 전부가 김일성이를 우상화 만들기 위한 불온 문서요, 가짜 문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엎으려고 하는 불온 문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출판돼서 팔리고 있고요. 위로는 문재인이 묵인하에 팔린다고 보면은 뭐 틀린 표현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오늘 그 조선일보 만물상이라는 그 칼럼에서 보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배 논설위원이 매우 중대한 칼럼을 썼어요. 문재인이가 신영복이라든가 이러한 과거에 전부 사형을 받고 징역살이를 하고 했던 북한의 대남 이 전복 이 정당이었던 통역당의 그 지도자들의 제작적인 자가 바로 문재인이라 하는 것을 오늘 그 칼럼에서 썼어요. 그래서 최근에 김오란이라는 여성을 그 일찍이 백신을 들여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우리 그 코로나 백신 도입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했던 그 여성을 방역관이라고 청와대에다 영입을 하고 불과 10여 개월 남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것은 자기하고 같은 그 문재인이가 바로 김모란의 아버지가 그 통역당으로서 주 핵심된 사람의 한 사람이었고 문재인이는 그 신영복이와 그리고 그 신영복에 하고 한 같은 통역당의 주력 멤버인 현재 누굽니까 국무총리 했던 한명숙 남편 박성준입니다. 박정준이의 한명수, 박성준. 남편 박성준 교수가 문재인이가 가장 문재인이의 학창 시절의 멘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조선일보 만물상이란 칼럼에서 문재인의 정치가 드디어 백일화에 드러나는 통역당 불확실가 청와대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한 것이 오늘 그 칼럼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내놓고 김일성 이 자서전을 떳떳하게 시판하지 않나. 그리고 통역당 불확실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이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나. 임종석이란 자가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나오지 않나. 이제 저희들 볼 때는 뭔가 막가는 지금 이 이념 전쟁에서 쟤들은 이제 완전히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거든요. 이때에 우리 이 우파의 이 전열 어떻게 이거를 정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된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저 임종석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너무 관심을 이게 경계를 하는 거는 필요한데 임종석이 대권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을 드러낸 거는 2월 달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4.7 보선을 지켜보면서 태도를 입장을 정하겠다 한 것이 이제 이틀 전에 또 임종석이가 뭐 대권 이거를 자기네들 전당대 5월 2일 날인가 있는 뭐 전당대에 보고하겠다는데 임종석이 저 따블당의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일단 낮다고 보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각도를 놓고 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크게 변화가 없는 현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은 임종석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노무현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노무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전부터 치밀하게 주로 강주 운동권하고 연계가 돼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작업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임종석도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은 지난번에 그 종로의 출마를 뜻을 접은 그때부터 조금은 힘이 꺾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계는 해야겠죠.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 자유 우파들이 이제 너무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게 되면 이건 또 깨진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이상로 대표께서 그런 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어떤 오랜 동안의 민주주의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완전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문재인 한 명 때문에 왕창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이런 수준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전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국민의 선택이 저도 못마땅한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오세훈 저도 저 인간 뭐 탄핵 때 어떻게 했나, 박형준 어떻게 했나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동의할 수 없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과 박형준을 시장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실제 현실 정치에서 대통령 선거로 할 경우에 예를 들어 기독자유통일당 지난번에 저기 창원의 성산구에 우리공화당에서 후보를 내 가지고서 한 명을 넣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부정선거죠.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4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했는데 40명 정도 여기 만약에 저쪽을 안 넘어갔으면은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가릴 것 없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치 상황이 뭐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앙선관위라든지 선거법 개정 운동에 좀 더 열을 내서 이 성동격설하고 우리들이 관심을 그쪽에 계속 기울여야 국민들이 이게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대선 후보를 이 야당의 대선 후보를 할 때도 좀 더 신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원하시는 감사합니다. 답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대화가 이제 또 이슈가 이슈니만큼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 결국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 우리 애국지사님들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그 대화 주제가 20대 대통령 선거와 윤석열의 행로를 진단한다 그런 그 제목이었는데 포커스가 꼭 맞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사님들 여러 애국 지사님들 말씀 중에서 대충 방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우파 특히 현재 그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제1야당의 세력 이 국민의힘 당이 이 선거법을 어쨌든지 이걸 고쳐가지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그 막중한 청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에 관해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지금 있는데 분명히 이분이 그런 긍정과 부정의 그 두 개를 조화를 시켜가지고 37%나 되는 우리 중도 우파 국민들이 주로 보면 지지하는 걸로 조사에서 나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승화시켜서 이분이 과연 그 대권의 꿈을 또 국민들의 여망을 열매를 맺게 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은 이상도 그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여요. 지금 부정, 긍정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든 저것이든 윤석열 씨는 과연 그가 정말로 어떤 그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그 금도를 가지고 또 그러한 지피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빨리 뛰어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부간 화살을 맞든지 화살을 뚫고 부러뜨리고 통과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야 뭔가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고 막 그런 것이 오늘 우리들 그 지사님들의 대화 속에서 윤석열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임종석의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문제다. 이 자들이 임종석이가 지금 1%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을 하겠다고 겁죽대고 상당히 그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또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뭔가 공작이 있지 않은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오늘 나온 얘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김일성의 정기가 공공연히 팔리고 있는 세상 그리고 이 문재인이가 통역당의 말하자면 그 계열이라는 것이 이 조선일보의 칼럼을 통해서 드디어 완천에 폭로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고 앞으로 우리 20대 대선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준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하시고 또 우리 지사님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오늘 우리 긴급 토론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한 10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네 이상로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제가 좀 아까 광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광고를 합니다. 제가 우파의 박원순을 하겠다라는 광고입니다. 박원순 씨는 그 시장을 하기 전에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좌파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어디부터 진출시켰느냐? 지방의회부터 진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이는 대기업을 돌아다니면서 등을 쳐서 돈을 뜯어다가 그 돈으로 젊은 좌파들을 양성해서 지방의회부터 진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진출하고 난 뒤에는 임종석이 같은 그런 골수 좌파들을 서울시에 잔뜩 모아서 그들을 먹여 살리다가 때가 되니까 청와대에 집어넣은 사람이 박원순입니다. 이거를 우파에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박원순이 같은 일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저는 박원순이처럼 대기업을 등쳐서 돈을 뜯어내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나라 정치판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부패해 있습니다. 돈이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아카데미에서부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정치 아카데미, 제대로 된 정치 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아카데미를 만들고, 그리고 정말로 그 우파,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추천한 우파의 후보들을 두 부류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회에 갓 발을 디딘 젊은이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걸 돕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니어들, 즉 퇴직하셨지만 사회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체면불구하고 지방의회에 진출하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두 파트를 믹싱해서 토론식으로 진행을 해서 제가 그 우파의 박원순을 하겠다. 그래서 정치 아카데미를 하겠다. 5월 21일 날 부터 양재동에 있는 시장 건물 3층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우파는 알아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 근데 입으로만 해. 그리고 저쪽을 비난해. 그리고 헤어져요. 다음에 만납시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막 목청을 높여서 울분을 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직접적으로 지방의회부터 점령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로의 정치 아카데미를 5월 22일부터 양재동에서 합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덤 뉴스에 제가 매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꿉시다. 지방의회부터 점령합시다. 박원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파의 박원순은 없었습니다. 제가 우파의 박원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지방정부부터, 지방의회부터 장악을 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연락처도 띄우실 거죠? 연락처도 띄우실 거죠? 네. 연락처도 띄우실 거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시청해주신 애국 동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끝으로 우리 신동보 제동님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노 회장님께서 김일성 해고로 판매 시작된 말씀 하셨잖아요. 네. 이게 저 정확한 주소 넣은 거예요.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을요, 안보의 3대 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옛날 그리스 페리클레스가 한 유명한 말인데요. 안보의 3대 악. 그리고 다 적용되는 거예요. 무지. 그 다음에 태만, 그 다음에 나약. 이렇게 정해 보면은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얼마나 무지하고 태만하고 나약한지 이번에 윤석열 건으로 해서 나태한 게 그대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미회 청문회에서 이게 제시카 리라는 킨시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증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스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대통령이 북한 간첩이라고 전제해가고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 이해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북한 간첩이 아닌데 어떻게 이적 표현물로 대부분에서 이게 유죄 판결된 것이 버젓이 이게 퀴문에 놓을 정도로 이렇게 판매가 되냐 이 말이에요. 6.25 정범이고 민족의 원흉을 갖다가 찬양한 서적이 대한민국에 한 건에 몇 건이더라 해가지고 28만 원인가? 이 서적이 판매된다 이거야. 교보문고를 비롯해가지고 알라딘이고 예스 21 뭐 등등 국내 대형 서점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간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임종석이가 간첩질한 놈이 다음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한가하게 무엇을 윤석열에 해가지고 대충 쉽게 대선에서 이길 그런 계산하는 것 같은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넉빠진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대비하냐 이거야. 지금 10개월, 11개월밖에 안 났는데 이 정말 제가
제가 저 뭐야 국회의원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제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요 한심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좌파들이 4.7 보선 패회 후에 급속하게 저들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늘 결론은 그걸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신 우리 자유애국 동포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성균 교수님, 신동보 장군님, 우리 최대집 열사님, 또 우리 이상로 대표님, 또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엔 좀 더 컴팩트한 그런 우리 그 자유우파의 시국 대담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우리의 토론회를 끝내고자 합니다. 열심히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태극 FM 많이 또 퍼날려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자축 박수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주범 문재인을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각성하고